시스템 보안 중급 2의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교시 복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 3, 4교시 수업에서 시스템 보안 기능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시스템 보안 기능 중에서 첫 시간인데요. 이 수업을 시스템 보안 기능 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그 실습 발표 자료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CPU 게이트라고 하고 써져 있는 그 TP가 있는데요. 이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딱히 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굉장히 해당되는 분야에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굉장히 어떤 그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을 게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보통 게이트. 그런데 이런 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게 1970년대에 미국에서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아마도 이제 그 정치 분야 쪽에서 이 수업 사회 이런 분야의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에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인데 지금도 있는 호텔이래요. 근데 이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관련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바로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처럼 이런 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건 해당되는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그 취약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정보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 그런데 그 정보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 중에서 정말 게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취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게 게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하거든요. 써져 있는 것처럼 사실 CPU 게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처럼 정보 보호에서 취약점 관련돼서 그만큼 충격을 준 게이트다, 그 취약점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CPU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CPU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려진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알려졌는데요. CPU가 인텔 CPU에서 발생된 문제였어요. 이게 근데 이 인텔 CPU에서 발생된 정보보호 취약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정보보호 취약점은 사실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장비들을 실제 사용을 해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요. 자, 근데 이 CPU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취약점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일 앞에 써져 있는데 2017년도에 매뉴얼로 스터디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제 취직을 해가지고 어떤 장비를 R&D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부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부품을 사용하려면은 그 부품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에서 어떤 R&D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 IC를 가지고 많이 이제 R&D를 하거든요. 근데 이 IC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IC의
이게 나와 있는 요 다리들에 대해서 그 뭐 1번은 뭐 어떤 신호고 2번은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로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CPU도 마찬가지예요. CPU를 사가지고 이제 뭐 노트북과 같은 어떤 장비를 만들려면은 이 CPU가 어떻게 이 안에 이 외부의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CPU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에서 인텔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엉뚱하게도 이 취약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취약점을 알려면은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현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요 복습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램으로 가져오고 램에 들어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CPU로 가져가서 CPU에서 그걸 번역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그 실행하고 그 결과가 모니터나 이런 데에다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을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CPU가 동작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요 CPU에 최적화하는 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의 CPU는 이 CPU가 아주 최적화돼서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줄의 대표적인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CPU에서 동작은 뭐 램에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동작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스터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3, 4학년 대학원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CPU는 일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CPU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비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측 실행을 해요. 비순차적 실행과 연관돼 가지고 역시나 추측 실행을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케이스 1은 케이스 2 이래 가지고 스위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식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이면은 이쪽으로 동작하고 2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바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CPU가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미리 동작을 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요 값이 1이면은 이쪽 파트가 동작하고 2면 이쪽 파트가 동작하는데, CPU 내부에서, 그러니까 CPU가 워낙에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1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동작하고 2인 경우는 이쪽 동작하는데, 이런 동작들을 미리 실행을 해놔요. 미리. 이게. 그래서 추측해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와가지고 2인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던 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던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추측 실행이거든요. 결국 비순차적 실행과 맞물려서 이것도 최적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는데 이 기술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던 기술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취약점인데, 아무튼 이런 취약점이 아까 매뉴얼 공부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경에 이제 2017년도에 이 취약점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취약점이 CPU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약점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컴퓨터 CPU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 있어요? 물론 이제 인텔 걸 사용 안 하고 다른 데 회사 걸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CPU는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CPU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CPU를 즉각적으로, 요 CPU에 대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이게 발표가 되면은 이제 이 제로데이 어택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거의 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진영, 그러니까 운용체제 진영, 그리고 인텔 진영 이런 데가 서로 이제 그 비밀리에 요 취약점을 발표하기 전에 패치 작업을 먼저 하자라고 이제 엠바고를 한 상태에서 엠바고를 걸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CPU에서 발견된 이 취약점이 발표가 돼버리면은 이 취약점이 해결되기 이전에 공격이 바로 제로데이 어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로데이 어택은 이걸 그렇다고 CPU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취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데이 어택 공격 방지를 위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리눅스나 이런 운용체제에서 CPU는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적인 건 순식간에 이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취약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이제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했어요.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큰 그런 취약점이다 보니까 이게 그 운영체제 개발자들이 열심히 이 취약점을 이제 핵심 멤버들한테는 이걸 알려줘야만이 그걸 고치니까 그 패치를 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메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와중에서 뭔가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낌새를 이제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사방에서 막 이런저런 막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제 구글에서 예정보다 빠른 뭐 처음에는 1월 9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그보다 빠른 1월 3일 발표했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CPU에서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는 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CPU, IBM CPU에서 일단 이제 발견이 됐어요. IBM CPU에서 일단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취약점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뭐 IBM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CPU에서도 유사한 그런 취약점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취약점이 완벽하게 지금 그러면 다 패치 고쳐졌느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취약점 자체가 발표되고 취약점 발표되는 그 비슷한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용체제에서 소프트웨어 그 CPU를 감싸고 있는 운용체제에서 이 CPU 자체는 아직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운용체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패치 작업 실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냥 CPU, 요 패치 작업했던 요 부분을 동작 안 시키고 CPU를 동작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이 패치 작업을 요 CPU를 둘러싸가지고 어떤 이제 취약점을 패치하려고 하는 요 운용체제, 요거를 사용을 딱 하면은 그냥 CPU를 썼었던, 그러니까 패치를 안 했을 때의 성능에
완전히 뭐 20%, 30%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성능이. 예,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가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제 허겁저겁 이렇게 패치했던 거를 뭐 업데이트하고 막 하면서 어쨌든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도 많이 올리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뭐 그 패치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텔 뭐 이런 진영에서 제대로 나온 게 없고요. 이것과 관련된 요 취약점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요. 요 취약점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예를 들면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비대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음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정보보호 관련된 취약점 중에서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큰 취약점이 바로 이 인텔 CPU에서 발견되었던 CPU 게이트라고 하는 보안 취약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 2교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 앞으로 2, 3, 4교시 수업에서는 이제 시스템 보안 기능 6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 6가지의 요약입니다. 이 페이지는 요약을 해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보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를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늘상 사용하고 있는 바로 계정이죠.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어떠한 아이디와 어떠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것이다. 사실 어느 시스템이든지 간에 정보 보호의 첫 번째는 결국은 요 계정하고 패스워드 관리가 정보 보안의 시작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세션 관리입니다. 컴퓨터와 나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야죠. 항상. 이게 세션입니다. 세션.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 제어. 시스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한 관리입니다.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과 함께 그 리소스를 적절히 권한을 주는 그런 관리. 그게 네 번째 권한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로그 관리입니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동작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로그 기록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떤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시스템 또 따로 장비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로그 관리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취약점 관리입니다. 시스템 보안이니까 시스템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취약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취약점이 100%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윈도우 7이라든가 오피스, 아래 한글 이런 시스템들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있고
그 직원도 엄청 많죠. 그런 많은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수시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보안 패치가 되고. 그만큼 어떤 결점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찾아냈던 다양한 취약점들을 다 분석하고 테스트해서 그러한 취약점이 안 나타나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어떤 취약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만들었던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서도 취약점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취약점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 6가지 기능 중에서 그러면 먼저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죠. 그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페이지는 지난번 수업 시간 했던 거라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인증을 한다는 거죠. 계정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친다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는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용하거나, 내 위치를 이용하거나, 이 4가지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아이디 패스워드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출입 카드, 신분증 이런 거죠. 그리고 원타임 패스워드 같은 OTP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스스로에 있는 모습,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요 안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이죠.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 GPS를 이용한다든가 내 위치 서비스,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인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나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그 4가지 방법에 들어가겠죠. 요즘 좀 더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4가지의 인증 방법 중에서 특정 인증 한 가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죠. 요즘은 이러한 인증을 1단계 인증하고 또 2단계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의 그런 멀티팩터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웹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처음에는 웹사이트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떤 개인정보를 바꾸려고 할 때는 또 다른 거를 요구하죠. 그런 식으로. 또 금융, 여러분들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도 2단계 인증을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계정 관리는 이제 운용 체제마다 그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개인용 PC에서는 사실 윈도우 10에서는 여기 지금 설정에서 보면은 자, 계정 관리 여기에서 다 하죠. 그래서 여기 발표 자료에 제가 만들어 놨지만은 이러한 계정 관리를 하기 위한 여기에서 계정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도 윈7을 쓰는 분들은 윈7에서의 그 제어판에서 보면 사용자 계정 관리하는 이런 게 있죠. 이런 데에서 계정 관리를 합니다. 계정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루트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여기 이제 유닉스하고 리눅스 운영체제에서의 계정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운영체제 중에서 유닉스와 리눅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다음 3교시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요. 2교시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실습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 3, 4교시의 실습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려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죠. 첫 번째,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파이썬 처음 설치할 때 그 패스 설정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라겠죠. 보통은 파이썬 설치하고 나서 pip install jupyter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죠. 그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디폴트 브라우저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크롬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실행 위치를 조심하라겠죠. 그 해당되는 실행 위치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하면서 만들어낸 파일들이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미 만들어놨던 여기 커맨드 요 모드에서 자기가 실습하는 그 파일들을 저장하고 해당되는 디렉토리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겠죠. 그럼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고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보통은 new, 화면에서 new python 3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뭐 파일 이름을 하는 거고요. 제가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잠깐만 옛날 했던 거를 좀 볼까요? 네. 이런 거 주석 처리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명령어 모드에서 ABXO 이런 것들 제가 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실습을 하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서 2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또 나머지 3교시, 4교시 수업에서 나머지 시스템 보안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